안녕하세요. 평소 채널을 즐겁게 보고 있는 60대 여자입니다. 늘 채널을 듣고 울고 화내기도 하고 웃고는 했었는데 부족한 글솜씨를 발휘하게 된 건 저의 결정이 옳은 결정인지 많은 분들에게 조언을 얻고자 용기 내서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불효자는 웁니다. 혹시 이 노래를 들어보셨나요? 이제는 나온 지 80년은 훌쩍 지난 애달픈 사모곡이죠. 노래 제목에 있는 저 불효자가 제 배 아파 낳은 아들이 될 줄은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28살일 때 일찍 제 곁을 떠났어요. 이미 40년 전의 일로 남편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난 사고였습니다. 남편의 사망보험금이 나오긴 했지만 혼자 남은 제겐 키워야 할 자식들이 3명이나 있었죠. 갑작스럽게 난 사고로 어린 자식들과 세상에 남겨진 전 이 세상 사람이 아닌 남편을 그리워할 틈도 없이 정말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기댈 곳 하나 없어서 그저 손에 잡히는 대로 일을 하며 딸 둘에 아들 하나를 열심히 키웠죠. 마땅히 배운 것도 없어서 그저 몸 쓰는 일만 하는 저와는 다른 인생을 살게 해주고 싶어서 고생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사람이 뭐라도 재주 하나쯤은 있나 봅니다. 있는 돈을 요령껏 잘 굴려서 자식 3명 남부러울 것 없이 잘 키우고 대학도 졸업시키고 뭐라도 배워서 일하고 싶다고 하면 그것도 다 지원해줬네요. 나중에 저 죽고 먼저 가 있는 남편 만나면 전혀 부끄러울 것 없을 정도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제 위에 딸 2명 다 결혼시키고 막내 아들만 혼자 남은 상태였죠. 아들은 세무사로 자식들 중에 제일 번듯한 직업을 갖고 있었고 그만큼 출세욕도 있었습니다. 일밖에 모르는 애가 언제쯤 결혼할까 했는데 제 걱정과는 다르게 할 거는 다 하고 다녔는지 같은 세무사 사무실에서 만난 여자와 결혼하겠다고 데려오더군요. 여즉 사위만 2명이었는데 이제야 며느리가 생기는구나 하고 기뻤습니다. 아들이 데려온 며느리는 정말 싹싹하고 참한 아가씨였어요. 처음 인사를 하러 온 날 손에 바리바리 이것저것 선물이라고 쌓았는데 모두 고심한 흔적이 보이는 물건들이었죠. 아들한테 제가 뭘 좋아하는지 자세하게도 물어봤는지 제가 좋아하는 건어물에 군것질거리, 꽃향기 나는 차 등등 첫인상부터 하는 짓이 정말 예쁘더군요. 결혼 전부터 이틀에 한 번씩은 꼭 전화해서 제 안부도 묻고 제가 휴대폰으로 전화만 하니까 메신저인지 뭔지 그걸 하는 법도 자세히 알려줘서 하루에 몇 번은 그 메신저를 보냅니다. 어찌나 조잘조잘 말이 많은지 며느리와 대화하다 보면 하루가 긴지도 몰랐죠. 시어머니 생기면 같이 술 한잔하는 술친구 되는 게 꿈이었다며 종종 제 집으로 술이랑 주전부리들 사와서 같이 한잔하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막걸리 사왔어요. 비도 오는데 전 부쳐서 같이 먹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러자 안 그래도 묵은지가 많았는데 제가 저번에 왔을 때 그거 보고 갔었죠. 앉아 계세요. 제가 꺼낼게요. 됐어. 지윤이 너는 상이나 닦어. 김치전은 내가 해, 내가. 비도 추적추적 오는 날이라서 그런 건지 막걸리를 쭉쭉 들이키는데 혀는 다 풀어져서 본인 옛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머니, 저 솔직히 너무 힘들었어요. 뭐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저 중학교 때 아빠 돌아가시고 고등학교 때 엄마가 암 판정 받으셔서 제가 집안 가장이나 다름없었거든요. 사돈 어른이 일찍 돌아가신 건 먼저 알고 있었지만 사부인 이야기는 처음 듣는 거였죠. 오빠가 있다고 들었는데 어쩌다가 동생인 네가 가장 노릇을 했어? 아, 오빠 있죠. 있는데 오빠는 어려서부터 아파서 제가 눈 하나 다름없었어요. 아프다니 어디가? 우리 오빠 뇌성마비 환자거든요. 저 태어나기 전부터 다리도 못 써서 저 초등학교 때 매일 오빠 손잡고 학교 가서 오빠 교실까지 데려다 주고
학교 끝나면 또 손잡고 집에 오고 했어요. 오빠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요. 아이고, 우리 지윤이가 정말 고생했네. 어렸을 때부터. 그죠. 저 진짜 친구들하고 놀고 싶은 것도 꾹 참고 오빠 돌보느라 고생했죠. 그리고 대학 들어가서도 오빠 병원비에 엄마 병원비 때문에 집에 여유가 없으니 장학금 받아 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저. 근데 장학금은 받아도 알바는 계속해야 했죠. 생활비가 없어서요. 근데 그 생활비도 모자라서 알바 2개, 3개씩 했다니까요. 아유, 세무사 공부는 언제 했어? 그렇게 돈 버느라고 바빴을 텐데. 알바하면서 했죠. 아침에 일어나면 카페 오픈 알바하고, 끝나면 독서실 가서 공부하고, 또 끝나면 편의점 야간 알바하고, 주말엔 독서실 총무 알바하면서 공부하고. 에휴, 제가 집안 가장이니까 아픈 오빠도, 아픈 엄마도 제가 다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 하나로 열심히 했죠. 솔직히 어렸을 때는 집에 들어가기도 싫었어요. 들어가서 쉬지도 못하니까요. 정말 대단하다, 지윤아. 공부하는 것만으로도 힘들었을 텐데, 일도 하고, 엄마랑 오빠도 챙기고, 그럼 지윤이 너는 누가 챙겨주니? 저는 뭐, 제가 챙겨야죠. 그래서 요즘 너무 좋아요. 저는 엄마가 맛있는 밥 차려주거나, 저 걱정해준 기억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그거 요즘 어머니가 해주셔서 너무 좋아요. 어릴 적 고생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눈물을 보이는 며느리를 보면서 엄마처럼 마음이 아파왔습니다. 초등학생 때부터 아픈 오빠를 돌보고 아픈 엄마를 봐왔을 어린아이를 생각하며 가슴이 미워지더군요. 이제야 좀 숨 쉴 틈이 생겼다며 맑게 웃는 며느리 얼굴을 보면서 이제는 새로운 가족들이 더 생겼으니 그 가족들에게 기대면서 편히 살았으면 했죠. 평생 어른에게 기대 본 적 없는 며느리에게 저라도 비빌 언덕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들 내외에게 제 명의로 되어 있어서 전세를 주던 아파트를 비워 신혼집으로 살라고 줬죠. 큰 돈을 준 것도 결혼 자금을 모두 지원해 준 게 아니지만 며느리는 울면서 고맙다고 하더군요. 평생 효도하겠다고 저를 얼싸안으며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그 말을 허투루 한 게 아닌 듯 했죠. 시간만 나면 저를 찾아와 함께 외곽으로 나들이를 가고 백화점 쇼핑을 가는 등 심심할 틈이 없게 했어요. 딸들이 결혼하고 아이가 생기니 바빠 만나지 못했는데 바쁜 딸들 역할을 며느리가 다 했죠. 제가 일을 오래 해서 무릎 수술을 했는데 그 이후로 취미였던 등산을 못하게 됐거든요. 그 얘기를 듣고 같이 평지라도 산책 겸 걷자고 매번 꽃 많고 공기 좋은 곳 코스를 짜와서 함께 다녔습니다. 신혼이면 남편이랑 놀라고 해도 남편보다 어머님하고 노는 게 더 재밌다면서 오더군요. 어머니, 저 꽃이 뭐예요? 구절초 같은데. 아이고, 많이도 폈다. 저는 하얗고 노란색이면 다 데이지로 보여요. 어머니는 어쩜 꽃 종류도 이렇게 다 아세요? 너도 나만큼 나이 먹어 봐라. 이것저것 잡지식만 늘어. 이게 왜 잡지식이에요? 척척 박사인 거지. 아, 이렇게 손잡고 나들이 한 게 몇 년 만인지 모르겠어요. 엄마하고도 못 해봤는데. 정말 딸처럼 애교 있고 싹싹하게 구는 며느리에게 정이 갈 수밖에 없었어요. 아들놈 얼굴보다 며느리 얼굴을 더 자주 보니 그럴 수밖에요. 며느리는 임신을 하고 나서도 부른 배를 붙잡고 저를 만나러 왔죠. 제가 몸 힘들지도 않냐고 내가 가겠다고 해도 운동 겸 걷는 거라고 괜찮다고 웃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덧 아들 내외도 건강한 사내 아이를 출산했어요. 아들 어렸을 때를 쏙 빼닮은 얼굴이 어찌나 귀엽던지 자식 3명이 어엿하게 아이도 낳아 가정을 꾸린 걸 보고 모든 걸 다 이룬 것 같았죠. 이제 내 오롯이 내 인생만 살면 되겠다 싶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들이 진지하게 부탁을 하더군요. 손주 좀 봐달라고요. 아, 드디어 자식들 다 내보내고 나 혼자 내 인생 사나 했는데 이제는 그 무섭다던 황혼 육아가 날 기다리는구나 싶었습니다. 요새 기사로도 나더라고요.
돈 버느라 바쁜 자식들 대신 손주들 봐주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고생이라고요. 그게 제 이야기가 된 거죠. 아들도 며느리도 세무사라는 좋은 직업을 아기 때문에 포기하긴 아쉽고 또 일과 육아를 함께 하기엔 힘에 부쳤나 봅니다. 워낙 둘 다 일 욕심이 있었으니까요. 제가 뭐 힘이 있나요? 예쁜 손주 얼굴 자주 보면 나도 좋고 나 혼자 뭘 하면 뭐하나 싶어서 승낙했습니다. 다만 동네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조건을 붙였죠. 그래, 너네 일하는 동안 내가 봐주마. 둘 중 하나가 출근할 때 내 집에 데려다 주고 가던가 하렴. 엄마, 진짜 고맙습니다. 엄마 없었으면 진짜 어떻게 했을지 그 사람한테도 말할게요. 근데 내가 맨입에는 못해줘. 네? 무슨, 용돈이요? 그럼요, 당연히 드려야죠. 애 돌보는 게 쉬운 것도 아니고, 네 애미도 이제 다 늙어서 보통 일이 아니야. 너도 알지? 그럼요. 그래서 엄마한테 더 죄송스럽죠. 그럼 매달 수고비로 100만 원, 딱 100만 원만 주렴. 네? 엄마, 꽤 많은데요? 어머, 얘 좀 봐. 너 마냥 내가 안 봐주고 남의 손 쓰려면 더 내야 돼. 그거 모르니? 그건 그렇지만 준우는 엄마 손자잖아요. 그럼 너는, 진석이 너는 준우 애비잖아. 아들 다른 사람 손타게 하면서 그 돈이 아깝니? 둘 다 돈도 잘 벌면서. 알았어요. 그 사람한테는 제가 말할게요. 사실 아들에게 손주 돌봐주는 비용을 100만 원이나 부르면서 좀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동네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너무 당연하게 손주 봐주지는 말라고요. 처음부터 그러면 나중엔 정말 부모님을 종처럼 부릴 수 있다고 처음부터 세게 나가라고 저에게 말해주는데 맞는 말이다 싶었죠. 어차피 아들 내외에게 100만 원이나 받아봤자 그 돈 어디 쓸 것도 없고 모아놨다가 아들이나 며느리에게 돌려주거나 손주가 크면 손주에게 줄 작정이었으니까요. 아들에게 이야기를 들었는지 며느리는 매달 수고비를 주는데 동의하고 그 대신 손주를 제 집에 놓고 가는 게 아니라 제가 아들 내외 집에 가서 아이를 봐달라고 했습니다. 회사와 제가 사는 집이 좀 멀어서 출근 시간이 애매하다고요. 혹여나 지각이라도 하면 지들도 난감할 테니 흔쾌히 알겠다고 했죠. 근데 에휴, 이게 또 다른 꿍꿍이가 있을 줄 이때까지만 해도 생각도 못했습니다. 손주는 유순하고 얌전해서 돌보는데 큰 힘이 들지는 않았어요. 배 좀 채워주고 좀 안고 있다가 누이면 혼자 놀다가 잠드는 아기였죠. 아들네 집에 가면서부터 저를 괴롭게 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언젠가부터 점점 눈에 띄게 지저분해지는 아들의 집안 모습이었죠. 며느리는 그래도 시어머니가 집까지 오시니 집안은 그냥저냥 깔끔하게 유지를 했는데 손주를 돌봐주는 게 2달 정도 지나자 점점 지저분해지더니 나중엔 전화로 제게 거실 좀 치워달라, 방 좀 치워달라, 세탁기 좀 돌려달라 이것저것 요구하기 시작하더군요. 처음엔 얘도 일이 바쁘니 집안일 할 여력이 없겠지 하고 해주니까 나중엔 아주 퇴근하고 설거지가 조금만 쌓여있는 걸 보면 눈치를 주더라고요. 어머니, 오늘 바쁘셨어요? 어? 아니, 내가 바쁠 게 뭐가 있니? 준우도 오늘 하루 종일 잠만 자더라. 아, 그래요. 주방에 보니까 설거지거리가 있길래 어머니가 바빠서 안 하신 줄 알았죠. 그러니? 아유, 내가 깜빡했나 보네. 너희도 이제 퇴근했으니 둘 중에 알아서 하렴. 나도 이제 집에 가야지. 어머니, 저희 요즘 일이 많아서 집에 오면 정말 손 하나 까딱하기 싫어요. 우리 준우 얌전하고 손 갈 일도 많이 없잖아요. 시간 좀 나시면 저런 건 어머니가 좀 치워주세요. 보니까 할 것도 얼마 없는데. 살살 웃으면서 이것저것 시켜 먹으려고 하는데 제가 알던 애가 맞나 싶을 정도로 낯설더라고요. 이외에도 안 그런 척 사람 감시하는 것처럼 현관에 유모차가 안 나와 있으면 오늘도 준우랑 집에만 있었냐고 날 좋으면 좀 나가서 산책 좀 시켜달라고 하고 나갈 때는 꼭 이 담요를 챙겨가라 감기 걸리면 안 된다 등등
저에게 반대로 시집살이를 시키는 것 같았죠. 어머니, 준우 살찐 것 같지 않아요? 살? 아니, 내가 보기엔 별로 달라진 게 없는데. 어머니 이유식 너무 자주 먹이시는 거 아니죠? 내가 뭘 얼마나 줬다고 그러니. 애 배고플 때마다 적당히 먹이는 거지. 어머니, 요즘 돈 받고 애 봐주는 사람들은 애들 영양이나 식습관 다 고려해서 먹여요. 애들 체질은 지금부터 신경을 써줘야죠. 어머니가 주고 싶을 때마다 먹여서 우리 준우 소화 비만이라도 되면 어떡해요. 신경 좀 써주세요. 네? 그럴 거면 이유식은 너나 진석이가 만들고 가라. 나한테 그것까지 맡기지 말고. 원래 애 먹이는 건 엄마 아빠가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지. 안 그러니? 어머님, 봐주시기로 했으면 다 봐주셔야죠. 어머니만큼 돈 받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해요. 손주가 이유식 먹일 시기가 되자 이제 이유식까지 알아서 잘 만들어서 먹이라고 하는 며느리. 한순간에 사람이 달라진 며느리도 문제지만 나 몰라라 하고 방관하는 아들놈도 문제였죠. 매번 돈 받은 만큼 하라와 같은 말을 하는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손주 봐주고 100만 원 받아가는 게 안 입고 왔던 겁니다. 이제는 제가 조금이라도 집이 지저분하다, 뭐가 없고 뭐는 유통기한이 다 지났더라 하면 신경질부터 내는 게 정말 이전에 제가 알던 며느리의 모습은 다 가짜였던 게 확실했어요. 저도 제가 어떻게 그 시집살이 같은 며느리 잔소리를 들으며 버텼는지 어느덧 손주를 봐준 지 반년은 훌쩍 지나 있더군요. 근데 그것도 얼마 못 가 때려치고 말았습니다. 원래는 아들 내외가 퇴근하면 저는 바로 집으로 가곤 했거든요. 근데 그날은 집에 와서도 할 일이 있다고 둘 다 서재에 틀어박혀 있고 손주가 잠들 때까지 봐달라고 하더군요. 일로 바쁜 애들을 불러낼 수도 없어서 밤 늦게까지 손주를 보고 있는데 그날따라 손주가 울면서 사람을 보채더라고요. 놀아줘도 입에 뭘 물려줘도 빽빽 우는데 열도 없고 어디가 아파서 그러는 건 아닌 것 같아 무작정 어르고 달래고 있었죠. 그때 애 우는 소리에 짜증이 난 건지 한껏 귀찮다는 표정으로 아들이 거실로 나오더라고요. 아, 뭐야, 애가 왜 그렇게 울어요? 아유, 나도 모르겠다. 뭐가 마음에 안 든 건지 계속 보채네. 아, 일을 못하겠네, 진짜. 뭐라도 좀 줘요. 분유라도 타서 먹여야 하는 거 아니에요? 분유? 네 아들 이제 이유식을 먹는다, 이유식. 언제 때 분유를 말하고 있어? 아, 그럼 뭐라도 해서 울음 좀 그치게 해봐요. 그러라고 엄마한테 돈 주는 거잖아요. 일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제발 그 애울음 좀 그치게 하시라고요. 아이씨, 피곤해 죽겠네. 늦게까지 저희 집에서 지 아들 돌봐주는 애미한테 뭐? 씨? 여러분, 이게 말이 되나요? 이게 지 자식 봐주는 늙은 애미한테 할 말인가요? 저는 저 불효막심한 아들의 말에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는 손주를 그냥 요람에 눕히고 소리를 질렀죠. 야, 내가 그냥 네 애 봐주는 사람이야? 나, 네 엄마야, 엄마. 네가 푼돈 몇 푼 준다고 막대할 수 있는 사람 아니라고. 아, 참나. 왜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건데요? 애가 더 크게 울잖아요. 그때 저와 아들이 싸우는 소리에 여직 방에만 틀어박혀서 나오지 않던 며느리가 슬금슬금 나오더군요. 아, 뭐야, 둘이 왜 싸우는데? 당신 어머님한테 무슨 말 했어? 하긴 내가 뭐래. 그냥 애 좀 조용히 시키라고 한 건데 저 난리잖아. 뭐? 저 난리? 너 그 말본새 좀 어떻게 할 수 없니? 지 엄마를 종 부리듯 하질 않나? 세상 싸가지 없이 말하질 않나? 내가 널 그렇게 키웠니? 어? 네 아들 우는 걸 나한테 어쩌라는 거야? 애들은 그래. 뭘 해도 울음 안 그칠 때가 있다고. 그래. 지혜를 하루라도 돌본 적이 있어야 그걸 알지. 내가 지금 남의 애 봐주고 있니? 너희 애잖아. 니들 자식. 근데 어쩜 하루를 멀다 하고 엄마를 시애미를 하인처럼 부려먹고 있어? 아, 엄마. 그래서 돈 주잖아요, 돈. 엄마가 말한 금액 맞춰서 줬잖아요. 근데 이 정도도 요구 못해요? 너무 날로 먹으려는 거 아니냐고요.
제가 제대로 들은 거 맞나요? 하루 8시간을 넘게 애 봐주고 있는 늙은 어머니한테 달에 100 주면서 날로 먹는 거 아니냐고요? 저놈이 내가 배 아파 낳은 내 새끼가 맞나 싶을 정도로 배은망덕한 말을 하더군요. 몸에 힘이 쫙 빠지고 손이 파들파들 떨렸습니다. 그래, 이제 날로 안 먹으마. 아예 이제 주지도 마라. 앞으로 알아서들 해. 나보다 더 애 잘 보는 사람을 구해서 쓰든 둘 중 하나가 일 그만두고 애를 보든 해. 난 이제 안 한다. 어머니, 갑자기 그러시면 어떡해 해요. 당장 내일은 누가 봐주라고요. 아쉬울 게 뭐 있니? 네가 매번 말하던 어머니만큼 받아도 더 꼼꼼하게 하는 그 사람 구해서 쓰면 되지 않니? 나도 더 이상은 고생 안 해서 좋고 너도 내가 하는 일 보면서 만족 못해서 답답했는데 이제 그 꼴 안 봐서 좋고 내가 뭐하러 그 돈 받고 며느리랑 아들한테 종 취급받으면서 애를 보니? 난 이제 그만두련다. 준우가 그냥 애예요? 어머님 손주잖아요. 친할머니가 돼서 그 정도도 못 해주세요? 저 딸처럼 생각하신다면서요. 자식들 잘 되게 옆에서 도와주는 게 부모 아니냐고요. 맞아요, 엄마. 준우 엄마 손주예요. 너희는 날 부모 취급했니? 애 돌봐주면서 아주 남보다도 못하게 하인 부르는 듯 했으면서 이제 와서 부모 자식 사이를 들먹이고 있어? 끝까지 본인들이 뭘 잘못한 줄도 모르는 모습에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수고비 준다고 이렇게 사람을 괄시해도 되는 건가요? 그것도 본인의 엄마고 시어머니인데요. 제가 지금까지 아들에게 한 헌신이 며느리에게 준 호의와 사랑이 모두 한 줌의 허상과도 같더군요. 이런 취급을 받으려고 내가 그렇게 진심을 다했나 싶어서 서러웠습니다. 이건 한두 마디로 어떻게 해결될 일이 아니고 정말 큰 충격을 줘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래, 다 필요 없다. 다 필요 없어. 너희 이제 이 집에서도 나가라. 너희 신혼집으로 쓰라고 준 이 집, 나중에 명의도 돌려주려고 했는데 내가 그렇게 해봤자 너희가 그걸 감사한 줄도 알겠니? 됐다. 다 나가고 알아서들 살아. 어머니. 솔직히 홧김에 내지른 말이긴 했습니다. 부모가 돼서 살라고 준 집에서 내쫓는 게 속 좁고 어른스럽지 못하긴 했죠. 하지만 제가 얼마나 화가 나고 서운했으면 이랬겠습니까? 며느리는 제 말에 순간 당황했지만 아들은 덤덤하게 팔짱을 척하고 끼더군요. 그래요, 그럼 다른 집 구해서 나갈게요. 아니, 그냥 이대로 부모 자식 연 끊어요. 이래야 속이 풀리시겠죠? 네? 엄마 말대로 나가서 알아서들 살게요. 아예 연을 끊자고 한술 더 뜨는 아들놈. 저놈이 정말 제가 고생해서 키운 사람 새끼가 맞을까요? 누가 사람을 바꿔치기라도 한 것 같더군요. 아들이 집을 나가겠다고 당당하게 나오니까 그 눈치를 보던 며느리도 아들 말에 동의를 했죠. 그래요. 나갈게요. 저희가 뭐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집 구하는 대로 바로 여기 비워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더 이상 그 둘의 얼굴을 보고 할 말이 없어서 그대로 나와 택시를 타고 제 집으로 갔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역시나 아들과 며느리에게선 어떠한 사과도 심지어 연락조차 없었습니다. 정말 남이 된 것 같았죠. 그렇게 며칠이 지나 아들에게서 집을 구해서 아파트 비웠다는 문자 한 통 딸랑 왔네요. 진짜인가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서 가보니 정말 가구까지 싹 다 나간 텅 빈 집이 절 반겨주더라고요. 썰렁하게 먼지만 날리는 집에 덩그러니 남으니 너무 서러워져서 딸들에게 연락했네요. 딸들은 제가 전화해서 다짜고짜 울기만 하니 놀라서 바로 뛰어왔습니다. 아들 줬던 집이 텅 비어있고 거기 엄마가 혼자 울고 있는 모습을 보고 둘 다 놀라했죠. 제게 자초지종을 들은 딸은 붕괴하더니 이참에 연 끊으라고 그딴 놈 자식 취급도 하지 말라고 저를 다독여줬습니다. 그 새끼 싸가지 없는 거 엄마만 몰랐다고 이제 엄마 콩깍지 벗겨진 거라고요. 이렇게 한순간에 아들과 연이 끊기니 제 속이 텅 비어버린 것 같았죠. 아들이 얼마나 제게 모진 짓을 했던 상관없이 공허한 건 사실이었습니다.
딸들은 제게 절대로 먼저 연락도 하지 말라고 단단히 일렀어요. 그 후로 혼자 집에 있는 게 적적해서 딸 둘의 집을 번갈아 가면서 자고 오곤 했네요. 다행히 사위들도 얘기를 들었는지 반갑게 환영해줬고요. 첫째 사위는 이참에 같이 사는 게 어떻겠냐고 물었지만 말만으로도 고마웠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 이제 정말 있던 아들이 없다는 걸 스스로 인정해 갈 때쯤 연락이 왔네요. 잊어서 가물가물한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으니 다름 아닌 먼저 연을 끊자고 선언한 아들놈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무슨 일이니? 연 끊자고 한 놈이 먼저 전화를 다 하고. 엄마, 할 말 있으면 빨리 하고 끊어. 나 네 목소리 더 듣고 싶지도 않아. 누가 봐도 뭔가 아쉬운 게 있어서 전화한 목소리였습니다. 제가 그리워서 지 잘못을 뉘우치고 사과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뭔가 원하는 게 있는 목소리였죠. 아니나 다를까 몇 번을 말을 잇지 못하던 아들 입에서 뻔뻔하기 그지없는 소리가 튀어나오더군요. 엄마, 나 1억만 빌려줘요. 참나, 내가 이 자식 낳고 얼굴에 철판이라도 씌었었나. 어쩜 이리도 염치가 없는지 웃음이 다 나옵디다. 뭐? 1억? 네가 이제 미쳤구나. 정신이 있니? 지가 먼저 연 끊자던 애미한테 몇 달 만에 전화해서는 뭐? 1억을 달라고? 엄마, 나 진짜 급해요. 이 돈 마련 못하면 엄마 아들 철창신세야, 철창신세. 당장 누구한테 쫓기는 것 같이 말하는 아들의 목소리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기는커녕 무슨 수작인지 궁금만 해졌습니다. 정말 오래 얼굴을 안 보고 사니 아무리 자식이라도 마음이 뜨긴 하더이다. 철창은 무슨 철창신세야? 아니, 내가 몇몇 가게 하는 사람들한테 세금 줄여준다고 하고 몇 개 필요한 자료를 작성해서 줬는데 아니 이 인간들이 내가 뭐 사기를 쳤네 뭐네 하면서 고소를 한다는 거예요. 나 진짜 아니거든. 정말 세금 감면할 수 있게 도와준 건데 뭣도 모르고 그러는 거야 그 인간들. 근데 진짜 잘못 꼬여서 사무실까지 협박장 날라오고 합의금 안 주면 그대로 경찰에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그중 하나가 피해자들 3명 합의금 1억 준비하라고 하잖아요. 세상 억울하다고 본인 잘못이 아니다, 오해다라고 서명하는 아들의 말에 믿음이 가질 않았습니다. 예전이라면 분명 아들이 정말 잘못된 오해에 휩쓸렸구나 했겠지만 애미인 저에게 어떻게 했는지 이제는 알기에 억울하다는 아들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죠. 우리 살던 아파트, 아니 엄마 명의로 돼 있는 부동산 하나만 팔아도 1억은 우습잖아요. 네? 엄마 아들 감옥 가면 좋겠어요? 네? 엄마, 나 안 도와주고 내가 콩밥 먹으면 엄마도 뭐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있냐고요. 너 지금 나 협박하니? 아니, 맞는 말이잖아요. 나 감옥 가면 엄마 손주도 애비 없는 자식 되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서 그래 좀 살다 나와도 우리 준우 아빠가 범죄자라고 주변에서 다 손가락질하면 얼마나 힘들겠어. 엄마, 예전 일은 잊고 나 한 번만 도와줘요. 네? 말만 도와달라는 거고 그냥 협박이더라고요. 예전 일은 잊자니 잘못한 사람은 잊어도 당한 사람은 절대 못 잊는 법이죠. 아들 본인은 지가 잘못한 게 있어서 빨리 잊고 싶겠지만 저는 절대 아니었습니다. 알아서들 살겠다 하지 않았니? 그렇게 말했으면 지켜. 너네 돈이 없는 게 아니라며. 그럼 네 아내한테 말해서 어떻게 마련해봐. 부모 취급도 안 한 엄마한테 부탁하지 말고. 앞으로 이런 일로 연락 안 했으면 좋겠구나. 아니, 나한테 사과할 생각 아니라면 앞으로 영영 연락하지 말아라. 끊는다. 정신 못 차리고 어디서 무슨 짓을 했는지 합의금이나 달라고 애미 협박하는 놈을 단호하게 잘라냈죠. 분명 제가 뼈 빠지게 일한 돈을 있는 재주 없는 재주 발휘해 재테크로 불린 건 자식들을 위해서였습니다. 아들도 제 앞으로 어느 정도의 재산이 있는지 다 알고 있었죠. 근데
아쉬울 것 하나 없을 땐 자신만만하게 연 끊자고 했던 놈이 이제 엄마 돈 필요해서 연락해오는 꼴이 제 아들이지만 추접스럽기 그지없더군요. 고마운 줄 모르는 인간이 내 자식이라고 호의를 베풀어야 하나요? 오히려 호의를 베풀면 베풀수록 아들의 염치도 모르는 인성과 뻔뻔함은 더 자라날 뿐이라고 판단했죠. 그 후로 모르는 번호로 오는 전화는 절대 받지 않았습니다. 죄다 아들이 하는 것 같았거든요. 제가 어떤 연락도 받지 않자 약이 올랐는지 아들은 집까지 찾아왔더라고요. 주말 아침부터 누가 현관문을 쾅쾅 두들기며 벨을 울리길래 인터폰을 확인했더니 어디 불량배 같은 몰골의 아들이 떡하니 보이더군요. 엄마 집에 있는 거 다 알아요. 문 열어요, 얼른. 나 죽는 꼴 보기 싫으면 문 열라고. 빚쟁이 마냥 문을 열라고 하는데 저도 무서워서 얼른 딸들에게 연락을 했죠. 딸들은 절대 문 열지 말고 기다리라고 바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현관문을 부실 것처럼 두들기고 발로 찼죠. 제가 너무 순진했던 걸까요? 그래도 지 애미한테 무슨 일이 있겠어 하는 마음에 현관문을 열어줬습니다. 그래요. 제가 아직도 어리석은 거였죠. 정말 수금하러 온 사채업자처럼 아들은 무서운 얼굴로 저를 다그쳤습니다. 엄마, 어떻게 아들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나 감옥 갈 수도 있는데 엄마가 돼가지고는 걱정도 안 돼요? 네? 당신이 진짜 내 엄마 맞아? 당장 1억 내놓으라고 펄펄 뛰는 아들이 무서워서 바로 안방으로 가서 문을 잠궜죠. 커다란 아들이 정말 달려들 것처럼 위협적으로 구는데 이놈이 나를 때릴 수도 있겠구나 싶었어요. 몇십 분을 거실에서 난동을 부리던 아들은 제 연락에 바로 뛰어온 딸들과 사위들에게 붙잡혔습니다. 안방에 숨어있던 저는 조용히 거실에서 들리는 큰 소리들을 듣고만 있었죠. 야, 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깡패야 뭐야? 당장 못 나가? 너 엄마한테 돈 맡겨놨니? 돈 맡겨놨어?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닥치고 너나 나가. 난 엄마랑 할 얘기 있으니까 방해하지 말고 니들이나 나가라고. 엄마! 이 미친놈이 진짜 정신이 나갔구나. 네가 사람 새끼야? 이거 나 놓으라고. 큰 고함 소리가 오고 가던 중 첫째 딸이 소리를 지르며 누가 넘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무서워 숨어있던 전 그 소리에 바로 거실로 튀어나갔죠. 그때 제 집 거실 광경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첫째 딸은 바닥에 넘어져 있고 둘째 딸은 지 언니 어깨 부둥켜 안고 아들에게 고함을 지르고 사위 2명은 아들의 팔 한쪽씩 잡고 있는 게 저놈이 기어이 지 누나를 때렸구나 싶었죠. 처남 미쳤어? 어디서 누나를 때려? 당장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나가. 당장. 내가 이 새끼 쎄하다고 했잖아. 야, 이 자식아. 네가 뭔데 내 아내를 때려? 죽고 싶어? 그래. 여기서 그냥 죽여라 죽여. 나 엄마한테 1억 못 받으면 죽은 거나 다름없으니까 죽이고 싶으면 죽이라고. 폭언과 폭력이 난무하는 난장판에서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아들에게 다가가 그 꼴도 보기 싫은 놈 뺨을 사정없이 후려쳤습니다. 딸들도 사위들도 갑자기 나타나 아들 뺨을 때린 절 보고 놀란 것 같았고 맞은 아들도 씩씩거릴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너 내가 이렇게 키웠니? 내가 널 이렇게 막대 먹은 무례한으로 키웠어? 내가 널 얼마나 귀하게 키웠는데 깡패같이 지 누나 하나 때리고 부모 집에 와서 돈 내놓으라고 행패를 부려? 너 나한테 영 끊자고 했지? 그래, 그때는 나도 그 말 믿지 못했는데 이젠 아니야. 이제는 내가 먼저 너랑 연을 끊어야겠다. 너 지금까지 가족 무시하고 막대한 거 나중에 다 후회할 거다. 이 불효 막심한 놈아. 몸 안에서 열불이 튀어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쏟아내고 나니 거실엔 숨막히는 정막만 감돌았죠. 그때 벨소리가 울리고 경찰 2명이 찾아왔어요. 주말 오전부터 한바탕 싸움 소리가 나니 이웃 주민이 신고를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왜 아니겠어요. 그렇게 요란을 피웠는데
아들은 경찰에 연행이 됐고 딸들과 사위들은 증인으로 따라갔습니다. 집안엔 저만 남아서 멍하니 한참을 있었네요. 아들의 행패는 그렇게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둘째 사위에게 말을 들어보니 아들이 말한 합의금은 아들이 3명의 자영업자들에게 세금 감면을 해준다는 말로 돈을 받은 모양이더라고요.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등 합법적으로 세금을 낮출 수 있다고 아예 필요한 자료 작성 비용을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거였죠. 누가 봐도 사기를 친 건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피해자들이 합의금을 요구하자 연 끊기로 한 저에게 달려온 거죠. 일말의 가족으로서의 연, 자식에 대한 마음이 바스러져 사라졌습니다. 불법까지 저지르며 남의 돈까지 가로챈 자식, 제가 감싸줘봤자 끝까지 지 잘못 뉘우치지 않을 테니까요. 사위에게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바로 아들의 전화번호도 며느리의 전화번호도 차단했습니다. 그 어떠한 연락도 받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사위에게 전해 들은 건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사위는 절 돕기 위해 며느리의 뒷조사까지 해온 거죠. 혹시라도 제가 마음이 약해져서 아들 내외를 다시 받아들일까 걱정이 됐다고 하더군요. 사위가 흥신소의 의뢰에 알아온 며느리에 대한 이야기는 말 그대로 저의 뒷목을 잡게 했죠. 이후로도 아들은 정신 못 차리고 집에 찾아왔습니다. 저는 이전처럼 멍청하게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처음엔 깡패처럼 당장 문을 열라고 고함치던 아들의 목소리는 날이 갈수록 애원조로 바뀌기 시작했죠. 나중엔 울며 불며 제발 한 번만 도와달라고 하는데 안쓰럽다는 생각이 한 번도 들지 않더군요. 여러분, 제가 너무 매정한 걸까요? 아예 작정을 했는지 아들은 며느리와 손주까지 데리고 찾아와 빌었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며느리의 목소리는 울음에 쩔어 세상 불쌍하게 저에게 매달렸어요. 하지만 매번 찾아오는 아들 내외를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루는 운동 겸 동네 한 바퀴를 돌고 오다가 그 지긋지긋한 얼굴들을 마주치고 말았죠. 엄마, 어머니. 저를 보자마자 정말 네 발로 기듯 뛰어와서 길바닥에 넙죽 엎드리는데 동네 창피해서 혼났네요. 예, 일어나라. 너 이러는 거 나 하나도 안 반가워. 오히려 창피해서 더 꼴 보기 싫어진다. 어머니, 이 사람 진짜 반성하고 있어요. 매일 어머니한테 잘못했다고 우는데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네? 그럼 넌 나한테 뭐 잘못한 거 없니? 네? 저는 너 잘 생각해라. 내가 지금까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너 준우 봐준다고 나한테 100만 원 수고비 주면서부터 달라진 거 생각 안 나니? 네, 어머니, 저도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그때는 일도 힘들고 준우 보는 것도 지쳐서 괜히 어머니한테 짜증냈어요. 정말 죄송해요. 저도 이 사람도 평생 어머니께 사죄하면서 살 테니까 제발 저희 좀 도와주세요. 정말 이 사람 합의금 문제 해결 못하면 당장 저랑 준우는 어떻게 해요? 네? 엄마, 나 지금 일이 커져서 사무실에서도 잘렸어요. 내 고객들이 어디서 소식을 들은 건지 다 나한테 안 맡긴다고 해서 나 정말 이제 엄마 아니면 기댈 곳 하나 없어. 엄마 아들 제발 한 번만 도와줘요. 네? 내가 왜 너희를 도와야 하니? 고마운 줄도 모르고 필요할 때만 찾는 너희같이 은혜도 모르는 것들을 내가 왜 도와줘? 부모면 무조건적으로 자식을 도와야 하는 거야? 어떤 취급을 당했던 어떤 거짓말로 지금까지 날 속여왔던 상관없이? 엄마, 우리가 언제 엄마한테 거짓말을 했어요? 너 정말 정신을 못 차렸구나. 아직까지 모른 척 잡아떼려고 했어? 지윤이 너는 처음부터 뇌성마비 오빠랑 암 걸린 엄마 있다고 내 앞에서 불쌍한 척은 다 했지? 근데 그거 다 거짓말이었던 거 내가 끝까지 모를 줄 알았어? 어머니, 그게 무슨...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뇌성마비 오빠를 돌보고 암에 걸린 어머니를 모시느라 고생했던 소녀가장 며느리 이야기는 다 없는 이야기였죠. 사위가 흥신소에서 알아온 며느리는 위에 오빠도 없고 암에 걸린 어머니는 새어머니로 원체 오고 가던 정도 없는 사이였던 겁니다. 근데 그걸 다 꾸며내서
제 동정을 얻어온 거죠. 그 얘기를 제게 해서 없던 신혼집이 생기기도 했으니 그 거짓말이 제대로 먹혔다고 할 수 있겠네요. 엄마, 그걸 어디서? 너도 마찬가지야. 네 아내가 나한테 그런 거짓말을 한 걸 옆에서 모르는 척 해왔던 거잖아. 아니, 너 나한테 지훈이 진짜 불쌍한 애라고 잘해주라고까지 했었지? 너도 똑같은 놈이야, 너도. 엄마 그건 아니 지훈이가 말 맞추자고 하길래 여보, 내가 언제 그랬어? 아니, 당신이 엄마 아파트 몇 개 있다는 얘기 듣고 그랬잖아. 엄마 앞에서 조금만 더 불쌍한 척하면 다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어머니, 이 사람이 지금 너무 급해서 헛소리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그냥 어머니한테 좀 우는 소리 했더니 신혼집 마련해 주시더라. 그 소리 한 거죠. 맞아, 엄마. 우리가 엄마 재산을 어떻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정말 우스갯소리로 그냥 한 소리들이에요. 내가 정말 아들을 멍청하게 키웠구나. 공부만 잘했지 인간으로서 정말 멍청하게 키웠어. 지금 그 소리를 나한테 믿으라고 하는 거니? 어?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없는 가족까지 만들어서 속여가면서 내 재산 어떻게 받아먹을까 궁리한 걸 내가 모를 것 같아? 엄마, 그건 이 사람이 잘못한 거고 나는 엄마 아들이잖아요. 네? 친아들. 엄마 정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렇게 모른 척 할 거예요? 네? 아들이 뭐라고? 너 같은 아들이 대체 뭔데? 내가 남들 돈이나 갈취한 범죄자 아들을 품어? 됐다. 이제 정말 끝이야. 이 말 하기도 정말 지치는데 제발 부탁이니 연락 좀 하지 마라. 어? 너희 얼굴 보는 것만으로도 지겨워 죽겠어. 없던 사이처럼 살자. 어? 가서 알아서들 잘 살렴. 그 말을 끝으로 저는 제 갈 길 갔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이 처참한 몰골의 아들 얼굴은 모르는 척 했죠. 아들과 며느리는, 아니, 이제는 남이 되어버린 그 둘은 아직까지도 제게 연락을 해옵니다. 가끔 집에도 쫓아오는데 차마 말을 못 붙이더라고요. 여러분, 하늘이 맺어준 사이가 부모 자식이라던가요? 천류는 평생 끊을 수 없다는데 가끔 제 결정이 옳은 결정인지 고민이 됩니다. 종종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이번엔 받아볼까 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떨칠 수가 없어요. 물론 자식이라고 부모가 뭐든 다 눈 감아주고 감싸 안아줄 수는 없는 노릇이죠. 뭐든 잘못을 하면 그 대가를 알려주는 게 진정 부모로서의 가르침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저도 사람이고 부모라고 자기 전에 누우면 혹시라도 내가 너무 매정한 건 아닌가 이런 약한 마음이 들어요.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천륜을 진 건 제가 아니라 저를 실망시킨 아들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정말 매일매일 생각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복잡하네요. 지켜야 할 하늘의 도리를 저버리면서 아들의 잘못에 대가를 치르게 한 제 결정이 진정 옳은 결정일까요? 저의 긴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서 따끔한 조언과 또 따뜻한 응원을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